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님의 경영대전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뭐라고 불러?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이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읽은 지는 제가 오래됐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삼성 관련 책은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께만큼이나 내용의 깊이가 있고 진짜 성공하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 사업하고 싶은 사람,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은 사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 경제를 알고 싶은 사람 등등등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리뷰하려고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정말.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 호암 이병철 이분께서 살았던 시기가 1910년에서 1987년이에요. 왜냐면 제가 살지 않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그 급속도 발전, 삼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시기에 뭘 팔아 돈을 벌었고 이런 게 되게 잘 나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던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진짜. 제가 한번 이 책의 중요한 이야기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암 이병철의 어머니는요, 안동권 씨였대요. 조선 여성으로서 인정이 많아서 어려운 이웃이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쌀이나 보리쌀을 들려보냈고, 마을에서 누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미역과 쌀을 보냈대요. 정말 멋지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이웃에게 후하기는 힘든데 참 멋진 부모 밑에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어가 삼성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책이라는 건 혹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려면 쓰지 말고 일단 쓰면 의심하지 말라. 자, 이런 구절이 이병철이 기업가로서 자주 인용하던 문구였다고 해요. 조홍재라는 옆 동네에 있던 친구가 훗날 이병철과 동업을 하다가 효성그룹의 창업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조홍재는 상당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병철은 일본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경비가 없어서 부모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부자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500원. 일본 유학 비용이 단돈 500원이었어요. 조홍재가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라고 물었더니 일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실은 나도 일본에 유학 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두 사람은 1,000원을 준비해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액수에 되게 놀랐어요. 옛날엔 1,000원으로 유학을 갔구나.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병철은요, 진주에 지수보통학교도 중퇴를 했고, 서울의 수성보통학교도 중퇴를 했고요. 중동중학교에서도 졸업장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했는데, 그나마도 중퇴를 하게 되었으니, 이병철에게는 졸업장이라는 것이 한 장도 없다. 옛날에는 이런 서류가 잘 안 돼 있었나 봐요. 다 중퇴인데,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 싶습니다. 자, 이병철은요, 대학 시절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자기 집안의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듯 그 자신도 집안에서 일하던 30여 명의 머슴을 해방시켜준다. 돈을 5원씩 쥐어주면서 나가게 했대요. 너무 멋지죠? 옛날에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일본 유학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당장 했던 것이 머슴을 해방한 일이었다. 자,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부분입니다. 40만 평의 전답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땅을 샀대요. 이어 그는 김해 인근에 있는 농토를 모조리 구입하기 시작해 1년 만에 1만 석의 그 쌀이 나오는 200만 평의 대지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쇼킹한 사실은요. 가을 거지가 끝났을 때 그걸 팔면 은행 이자를 다 갚고도
돈이 남는 시절이었다. 이병철은 약관 20대에 경남 일대에서는 최대 대지주가 된 것이다. 자, 되게 쇼킹합니다. 자, 쌀을 팔면 은행 이자를 다 갚고 남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기만 하면 대출 이자를 쌀로 갚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 한 마지기당 가만히 앉아서 10원의 이익이 남으니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답에서 나오는 소출에 비해 은행 이자가 더 쌌으므로 은행 융자로 땅을 살 수 있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은행에서 지점장과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심 있는 분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파트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싸다면 그거 사도 된다고. 요런 개념을 알면은 아주 많이 사도 되죠. 대출이 나와야 말이지만. 1937년도에는 중일 전쟁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도 갖가지 통제가 뒤따랐고 경기는 나날이 나빠졌다. 그러나 유독 양조 사업만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여 경기가 안 좋은데도 술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술을 먹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호암 어록이란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에 대한 얘기가 있어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운을 굉장히 좋아하죠.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역시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있어야 한다. 자, 둔한 맛이 뭐냐면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근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지고 운이 트일 때까지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죠. 자, 실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죠. 1945년도에. 이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일본이 해방 직후 한국을 떠나기 직전 고의적으로 돈을 마구 찍었다고 해요. 나쁜 놈들. 남의 나라 돈을 치지 왜 마구 찍어? 그로 인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다. 자, 이병철은요, 단골 그 이발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눈 대화 중에 인상적인 것이 아이를 소중히 기르라 라고 했대요. 아이를 소중히 기르라.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내 아이 소중하게 기르는 거,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메모광이었대요. 정말 메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신 분들 중에 메모광이 아닌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메모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 처리를 다 못하니까요. 자, 그분의 메모 수첩에는 그날 챙겨야 할 일, 미결 과제, 알아보아야 할 일, 재확인해야 할 일, 만날 사람과 약속,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사람, 전화해야 할 곳, 방문할 곳, 구입할 물건, 상을 줄 사람, 벌을 줄 사람, 구입할 책의 제목, 이런 별표. 역시 책을 많이 받고 제목을 항상 이렇게 책 구입할 걸 적어놨대요. 우리랑 비슷하죠?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본 자료 요약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기사 보고 있는 것들을 많이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죠. 기본. 성공인의 기본. 메모, 책, 요약 이런 것들. 우리가 따라하면은 우리도 이병철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반만이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비료 공장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비료를 예전에 수입을 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싸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그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무현은 책값을 벌기 위해 거기서 막노동을 했으며 일하던 중 다친 적도 있었다며 훗날 이렇게 수레하였다.
당시 한국 비료공장 건설 현장의 하루 일당은 180원이었고 새끼 밥값은 105원이었다. 하루 일하면 이틀을 공쳤다. 배가 고프다 보니 닭서리를 해먹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큰 못에 찔려 더 이상 품을 팔 수 없었다. 일을 못해 밥값이 2,000원 이상 밀려 결국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180원 벌어서 105원이 밥값이니까 남는 게 솔직히 거의 없는데도 돈이 너무 없어서 책값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막노동했구나. 근데 이제 180원이라는 일당이 정말 쇼킹하죠.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이 책을 보면서 물가 상승을 제가 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가전제품도 만들죠. TV와 라디오를 처음에 만들 때요. 우리나라에서 반대를 엄청 했대요. 삼성이 전자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기존의 시장들이 삼성에 의해 완전 장악될 것이다. 안 된다. 삼성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라고 해서 막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기득권층이 뭐만 한다고 하면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손해볼까봐. 그래서 생산량 중에 15%만 국내에 공급하고 85%는 전량 수출하겠다라고 했대요. 근데도 15%도 안 된다고. 정부는 전량을 수출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을 허가를 내주었대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산유, 삼성 NEC 등 3개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뭐든지 혁신을 하고 새로운 걸 하려면 기득권층이 반대하는구나. 옛날에도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도 얻었어요. 뭘 반대하고 뭐 그렇다고 정부가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둬야죠. 그거를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죠? 요즘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지금 인터넷 은행도 자꾸 막고 있죠. 이런 새로운 공유 경제 같은 것도 지금 다 규제가 되어 있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병철이 백화점을 인수한 적이 있대요. 그 백화점을 지경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경제가 아니라 매장마다 이제 운영 객체가 달랐나 봐요. 자, 지경제로 바꾸니까 중간 마진이 배제되어서 판매가도 떨어지고 자연히 손님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리도 잘 되죠. 지경제로 하면. 또한 국내에선 최초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대단합니다. 예. 이때가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쯤 1984년에서 1983년에서 4년 사이 그때 이제 백화점을 신세계 백화점 만들었죠. 옛날에 이런 기록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혹시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나요? 이 책은요, 삼성이 입사하려고 하면 꼭 봐야 될 책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뽑힐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자세, 걸음걸이, 말씨,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얼마나 교양이 있는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가? 또 어느 정도의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다. 구두에 먼지가 앉아있거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성도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두가 깨끗하지 않으면 대개 탈락시켰다고 한다. 별표. 제가 여러분 최근에 10,000원짜리 구두를 많이 샀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책을 볼 때마다 구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구두 그냥 한두 개만 사서 주구장창 신고 다녀요. 그러면 구두가 잘 닳고 제가 면허가 없다 보니까 많이 걸어 다니니까 구두가 잘 까지고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두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렴해도 깨끗한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구두를 많이 샀죠. 네. 그래서 까지면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읽기 전에는 좀 까져도 계속 신고 다녔거든요. 너덜너덜한 거. 네. 구두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입사원에 관상을 보는 사람도 앉아 있었대요. 자, 당시 그가 판단했던 기준은
총명하면서도 배신하지 않고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 좋아해요. 총명하고 배신하지 않고 복이 많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저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삼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좋아해. 별표는 여러분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운 좋은 사람, 복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막 실력 있고 막 그런 것보다는. 자, 이병철은요, 상당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다고 해요. 이병철은 일본에서 귀국할 때마다 신간서적을 커다란 트렁크에 한가득씩 구해와 임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했대요. 어머 세상에, 너무 싫을 것 같네요. 읽기 싫은 책인데 이렇게 하면요.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는요, 일본에 있는 업계, 기술자, 연구소에서 얻은 막 서류들을,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해당 부서 기술자들에게 건네주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메모도 많이 했지만 읽는 것도 엄청 많이 했대요. 쉬지 않는 성격이었고요. TV를 세 대를 동시에 켜놓고 봤대요. 이거 여러분 거의 영재들이 하는 거거든요. 영재들이 제가 들은 건데 유튜브도 막 3, 4개, 5개씩 동시에 보고요. 책도 여러 권 펼쳐놓고 봐요. 그래서 TV를 세대를 보는 거는 영재의 특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개를 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 이병철 따라하는구나. 유튜브를 3개를 깔아놓고 보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면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태평로 2가에 있는 현재 삼성생명 빌딩과 중앙일보 건물을 지을 때에는 외벽의 대리석 색상을 직접 지정했고 대리석의 칸과 칸 사이를 몇 밀리미터로 할 것인가까지 일일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빈틈이 없었대요. 대담하면서도 사소하고 세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리석 사이의 그 빈틈이 되게 중요해요. 대충 하면 안 이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4억 짓는데 얼마나 또 마음을 썩겠어요. 여기에 이제 정말 많은 원칙이 있는데 목계지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이병철은 평생 자신의 집 거실에 나무 닭인 목계를 걸어놓고 그걸 통해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였다라고 합니다. 목계는요, 나무로 된 닭이니까 초연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생겨도 목계처럼. 그래서 목계지덕 이걸 제가 보고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계를 제가 사지는 못했고 예쁜 나무로 된 닭 중에 예쁘고 초연한 개가 그 목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금속을 파는 그 아저씨한테 샀어요.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멋지죠? 목계는 아닌데 이거는 뭐 철로 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도 목계지덕의 마음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경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성공인의 마녀, 자녀 교육까지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병철의 경영대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